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대 35배까지 늘려도 성능이 유지되는 새로운 전극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은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피부 부착용 센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인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1박 숙박료는 우리 돈으로 4,150만 원가량이지만 우주정거장까지의 우주선 왕복 비용이 690억 원 가까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에너지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요. 석탄과 석유 에너지의 사용이 지구온난화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 시간에는 에너지 전문가인 이종헌 박사를 모시고 에너지가 바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뒤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상이 올여름 자주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8월에 이 같은 현상이 촉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등장하는 접는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의 핵심은 전극 기술입니다. 모양을 마음껏 바꿔도 전기가 잘 통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35배까지 늘려도 전류가 흐르는 새로운 전극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부터 돌돌 말리는 TV까지 구부리거나 느려서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극 기술.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도 전기가 잘 통하도록 성능을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아무리 이제 늘어나는 전도성 소재라 할지라도 늘렸을 때 전도성이 초기에 비해 떨어지는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소재 연구에 있어서 지금 세계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연구진이 35배까지 늘려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스스로 재생되는 성질의 고분자에 은나노 입자를 섞어 얇은 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질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안에 들어있는 은나노 입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면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든 소재를 18배까지 늘렸더니 떨어졌던 전기 전도도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고분자 물질을 한 번 더 코팅하면 두 층 사이에 자가치유 효과가 일어나면서 35배까지 늘려도 전기 전도도가 회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60배까지 높아집니다. 자가치유 고분자가 움직이는 힘 때문에 요 은 입자들이 다시 덩달아 움직이면서 그런 정렬 현상이 이러한 그런 극심한 상황에 인장 시에도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시간이 낮으면 낮을수록 전기 전도도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연구팀은 이 소재를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는 물론 로봇 피부에 부착하는 센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내년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전기통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은 지난 1998년 도입돼 전국적으로 인터넷망이 구축됐지만 시골 등 고비용 지역은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꺼려 아직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또 가입 사실 현황 조회와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4월 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이르면 이번 주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는 지난달 말 77만 8천여 명을 넘었고 지난 5일에는 80만 명대 중반으로 늘었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만 9천여 명씩 증가한 것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이번 주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여는 잔반 사육이 다음 달부터 금지됩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직접 먹이는 것을 다음 달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잔반 사육이 야생 멧돼지와 함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옮기는 주 요인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양돈 농가는 잔반 급여를 먼저 자제하시고 현재 남은 음식물로 사육하는 돼지는 257개 농가 11,600여 마리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음식물 사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음식물을 가열해 먹이는 173곳에 잔반 사육이 금지됩니다. 현재 농가가 처리하는 음식물은 하루 1,200여 톤,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8%가량을 차지합니다. 잔반 사육이 금지되면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문제입니다. 환경부는 우선 학교와 군부대 등에 감량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양돈 농가 대신에 전문 처리 업체로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전문 업체의 처리 능력이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가 다운화 시설로 반입되면은 그 중에서 60%에서 80%가 폐수로 발생을 해서 다시 그 은폐수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은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여름철, 쌓인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불편을 겪지 않을까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6월 수상자로 한국전력기술 이존수 부장과 클래시스 김동석 상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존수 한국전력기술부장은 삼척 그린파워 1, 2호기 발전소의 자동제어 논리회로 설계 등을 연구해 전력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동석 클래시스 상무는 고강도 집속형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국산화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 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대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으면 숨이 차선 안 된다면서 운동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운동을 통해 심장 기능을 높이는 심장 재활이 수술 뒤 치료나 예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조옥순 씨는 20년 전 심장 판막증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의 권고대로 집에서만 지냈는데 정기적으로 심장 재활 운동을 하는 요즘 전보다 더 건강해지고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운동 안 하고 그냥 있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걸음 걷는 것도 좋고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장 재활은 수술받은 환자, 심장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위한 운동치료법이자 관리법입니다. 당뇨나 고혈압, 흡연에 대한 위해성 교육도 하지만 초점은 운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숨차면 안 된다며 운동하지 말라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운동을 해야 회복이 빠르고 재발률도 낮출 수 있다는 쪽으로 치료 원칙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심장 재활을 하게 되면 심장 기능의 향상이 있기 때문에 심장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를 해줍니다. 사실 2차 예방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최근 연구 자료를 보면 심장 재활을 한 환자는 안 한 환자보다 심혈관계 사망률이 26% 감소했습니다. 재발 위험이나 이에 따른 입원, 삶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환자 상태에 맞는 운동 여부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은 뒤 약해진 심장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하면 부담이 생겨 원래의 병이 악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혈압, 맥박, 심전도, 그리고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환자의 심폐기능을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환자 심폐기능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심장 재활을 하다가 자가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전문의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찬 심부전 환자, 여러 심장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내과적 질환을 치료한 뒤에 심장 재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궁외 임신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만 45살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도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9월부터 진료비 지원 대상을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출산,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나 피부양자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만 45세 이상인 여성도 난임 치료 시술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신선배아 체외 수정은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체외 수정과 인공 수정은 3회에서 5회로 추가 확대됩니다. 시술비 본인 부담률은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는 50%를 적용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기존 횟수는 30%, 추가 횟수에는 50%를 적용합니다. 진료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산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반인들도 우주로 날아가 국제우주정거장 ISS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7일 뉴욕 나스닥 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SS를 관광 등 민간 상업 용도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나사가 ISS를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나사는 이르면 내년에 첫 방문객이 ISS를 찾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주정거장 숙박료는 1인당 1박에 3만 5천 달러, 우리 돈 4,150만 원가량입니다. 여기에는 우주정거장 내 공기와 물, 화장실 사용 등이 포함되며 인터넷을 쓰려면 1기가당 5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특히 우주정거장에 가려면 보잉이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유인 우주선을 타야 하는데 왕복 비용이 5,800만 달러, 약 68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나사와 계약한 민간 업체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업체의 수익을 더하면 개인이 내는 비용은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나사는 1년에 2차례, 한 번에 최대 30일까지만 일단 방문을 허용할 예정이어서 최대 6명이 한 번에 머물 수 있는 우주정거장엔 1년에 최대 12명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주 관광객들도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과 마찬가지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한 후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환경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 돋보기에서는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전문가 이종헌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구의 미래는 기술 발전이 아니라 에너지에 달려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에너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얘기 나눠보기 전에 일단 에너지란 정확히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신다면요. 네, 에너지는 마치 산소와 같아서 예.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인지하려고 하면은 잘 모르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빛, 열, 전기, 햇빛 이런 것들 전부 다 에너지고요. 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이 바로 에너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바로 불인데요. 네. 물질이 산소와 만나서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를 만드는 어떻게 불을 만들었느냐가 우리 인류의 역사와 산업혁명의 단계를 조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옛날에는 나무로 불을 만들었죠. 그쵸. 그러다 네. 지금은 석탄과 천연가스 또 석유로 이제 불을 만들고 있고요. 이 화석 연료를 태워서 그 나오는 열로 기계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요. 예. 이 열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불을 만들어서 물을 끓이고 그 물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힘으로 피스톤을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은 원자력
이용해서 원자력의 힘으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들고 있고요. 또 바람과 또 뭐 파도, 뭐 태양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참 우리의 일상에 흔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게 에너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에너지를 정말 얼마나 많이 쓰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뭐 마치 공기와 같아서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공기처럼 또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에너지를 만들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고 뭐 탄광에서 또 발전소에서 또 아까운 목숨들을 잃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아껴 쓰고 또 이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느냐. 예. 석유를 예로 들면은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테이블, 옷, 뭐 가방 전부 다 석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네. 석유 없이는 뭐 자동차, 아파트도 상상할 수가 없고요. 예. 1859년에 미국에서 석유가 처음으로 개발이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양의 석유를 쓰고 있습니다. 약 지금 1억 배럴 정도를 쓰고 있는데요. 예. 배럴은 159리터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을 쓰고 있는 하루에 하루에 말씀하신 거죠? 예. 1억 배럴을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인데요. 네. 작년에 도입한 원유량이 11억 2천만 배럴입니다. 리터니까 잘 가늠이 안 네, 가시죠? 잘 가늠은 안 가는데. 예를 좀 들어주시면. 옆에 있는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아시잖아요. 예. 거기에 석유를 가득 채우면은 한 1,500만 배럴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11억 2천만 배럴이면은 거의 뭐 거의 한 80개 80배,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 국민이 하루에 쓰는 석유의 양이 한 8리터 정도 됩니다. 네. 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보통 1리터 1리터. 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쓰고 있는 거죠. 석유를 물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물보다 더 많은 양의 그러네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의 석탄과 천연가스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남아 있을까라는 뭐 염려도 있는데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그래요?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기술로 채굴할 수 있는 가채 매장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게다가 소비도 이제 신재생과 전기차, 뭐 대체 에너지가 계속 발전이 되면서 석유의 소비도 조금씩 줄어들 조짐이 있고요. 뭐 빠르면은 2025년부터 석유의 소비가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우리가 뭐 석유 에너지를 지금 많이 쓰고는 있지만 에너지 전환도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런데 석유 없이도요, 전 세계가 한 60년은 거뜬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셰일가스도 채굴이 되고 있죠. 이 셰일가스의 도입은 우리 에너지 환경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고 있나요? 앵커님들께서는 셰일가스란 말을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는 작년 정도부터 예, 들은 아마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텐데요. 이 셰일 가스라는 것은 지하 2km에 들어가면은 우리 아스팔트처럼 가로로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그 퇴적암 층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1800년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땅속 깊이 2km 밑에 예. 바위에 갇혀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빼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들면서 수평 시추라는 들어가서 수평으로 시추가 되고 수압파쇄, 물의 힘을 통해서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얻는 이 혁신적인 채굴 방법들이 개발이 되면서 2000년도 중반부터 셰일 가스가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2008년도가 미국 역사에서 좀 중요한 해인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그때 마침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유와 금융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미국이 이제는 끝나는구나라고 했던 그 찰나에 셰일 오일과 셰일 가스가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 덕택에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경제 위기를 지금 벗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세계 경제는 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만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셰일을 기반으로 그렇게 셰일을 통해서 이 에너지가 생산이 되니까 중동 에너지에 대해서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 네. 그래서 그 여력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셰일 혁명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또 이렇게 국제 질서까지도 재편하는 아주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참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는 네. 미국이 굉장히 부럽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자원이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셰일가스가 석유를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이 셰일가스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가 셰일가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셰일가스는 셰일층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셰일가스를 도입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셰일층에서 나오는 천연가스가 셰일가스고 그것을 우리가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액화시켜서 LNG 형태로 도입하기 때문에 미국산 천연가스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 천연가스 형태로요. 예, 천연가스로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셰일 혁명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는 뭐 이미 천연가스가 석유를 지금 빠르게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거든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천연가스와 석유의 가격이 같은 열량을 내기 위한 가격이 똑같았거든요. 1대1이었는데 지금은 천연가스 가격이 석유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훨씬 값싸네요. 훨씬 값싼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석유를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네요. 그것은 천연가스는 기체이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되고 그걸 빨리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시장에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 중국,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석탄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선택이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지금 3개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고 금년 말에는 러시아로부터 11의 힘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고 있고 할 계획이고 남쪽으로는 미얀마로부터 또 파이프라인으로 도입하고 그렇군요. 있고 또 LNG 형태로 액화를 시켜서 배에다 싣고 LNG 형태로 수입을 계속 늘려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제치고 세계 2위의 LNG 국가가 되어 있고 수입 국가가 되어 있고 뭐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뭐 인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별로도 보면은 수송 부분에서는 이미 천연가스가 석유를 빠르게 지금 대체 나오고 있습니다. 뭐 CNG 버스를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뭐 LNG 버스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부터 이제 IMO 규제, 선박 연료 규제가 진행되는데요. 그것도 LNG 좀 더 친환경적인 LNG를 쓰라라는 것이 아마 IMO의 권고 사항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천연가스가 석유를 대체해 나가긴 하겠지만은 천연가스도 결국은 브릿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중심이 천연가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연가스인 셰일가스 역시도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한 과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 뭐 장점도 있지만 비용 부담과 또 환경오염 우려도 없진 않다고 들려있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재생은 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지금 혹시 앵커님께서 지금 지구 인구의 몇 % 정도가 전기를 보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보급하지 못하는 인구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 정도가 전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나 되는 거예요? 전기 보급률이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80% 정도는 아직도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전기를 써야 될 테고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느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무엇으로 전기를 만드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 그리고 이 지구촌이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죠. 에너지는 국격을 초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미세먼지에서 보듯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변화에 또 앞장서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이려 하고 있고 신재생으로 나가고 있는 원흉이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하라 사막의 서쪽에 모로코의 와르자자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계 최대의 태양열 발전소가 있습니다. 태양열이라는 것은 태양광,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태양광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의 열을 모아서 불을 태우면은 이렇게 타듯이 그런 힘으로 물을 끓여서 전기를 만드는 것인데요. 뭐 비용이 이제 그만큼 적게 드는 거죠. 그 만든 전기로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좀 싸게 전기를 쓰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이제 사하라 사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우리 이 변하는 에너지 시장에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요? 지금 사하라 사막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데저텍이라고 해서 사하라 사막에 있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이라고 하는 HVDC인데요.
그것도 네. 송전 방식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유럽은 약 470기가와트 정도니까 원자력 발전소 한 500개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하라 사막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고 네. 유럽은 그렇게 되면 15% 정도의 전기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 햇볕만 쨍쨍하면은 유럽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 석탄도 줄이고 원자력도 줄이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쉽지 않죠. 태양광 넓은 땅덩어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도 고비 사막에 이제 그런 비슷한 걸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 자연 환경이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의 질이나 그 일사량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양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예를 들면은 약한 바람에도 더 많은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풍력 발전의 블레이드의 효율 개선. 네. 약한 태양에도 전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태양 전지 개발. 그리고 배터리 기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전기를 막대한 많은 양의 전기를 배터리에 모을 수만 있으면 그것 또한 에너지 혁명이죠. 우리가 제일 네. 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우리의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 에너지 시장은 지금 대격동기에 있습니다. 네. 생산, 소비, 흐름,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생산은 셰일 혁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고요. 소비도 석탄과 석유에서 천연가스를 넘어서 신재생으로 가는 그 변곡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 좀 더 중요한 것은 흐름인데요. 옛날에는 이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을 산유국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소비국들은 시장에서 의뢰 신세였고요. 네.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뭐 높은 가격, 불합리한 계약도 우리가 감수해야 했었고요. 그런데 예. 에너지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산유국들이 소비국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좀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협력의 예. 공간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이 동아시아는 세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전기의 30%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에너지 협력이 없다는 것은 전 지구적인 낭비이고 또 국가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네. 이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한테 필요한 에너지의 전량을 바닷길로만 수입하고 있거든요. 에너지 협력을 통해서 대륙과도 연결이 되고 예. 또 해안과도 연결이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의 미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앞으로 이 에너지의 효율을 또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과학 돋보기 에너지 전문가 이종헌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진 뒤에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나면서 날씨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하순과 이번 주에 몰아닥친 폭우는 한여름 못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남해안에는 각각 수백 밀리미터의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두 차례의 폭우는 소형 태풍급 강풍도 동반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에서 35m의 돌풍이 강타하며 바닷길과 하늘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두 차례의 강력한 비바람은 모두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 뒤에 나타났습니다. 한반도가 뜨겁게 달궈진 상황에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강력한 구름이 발달한 겁니다. 기단의 온도차가 크면 클수록 비바람은 더욱 강해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마가 끝나고 가장 무더워지는 8월에 가장 빈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철 중반 이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때때로 북쪽에 차가운 공기와 만나서 대기 불안정을 유도하고 이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올 때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예년보다 덥지만 사상 최악이었던 지난해보다는 무더위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10년은 화면 터치 하나로 세계를 손안으로 끌어모았던 스마트폰의 시대였다면
앞으로 10년은 음성 명령만으로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즉 AI 스피커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동화책을 읽습니다. 태블릿 PC처럼 생긴 인공지능 단말기와 연동돼 목소리 패턴과 억양을 학습합니다. 그러면 AI, 즉 인공지능 스피커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바빠. 기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진화한 이른바 보는 AI 단말기입니다.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돼 집안 어디에서나 음성 명령으로 콘텐츠를 불러내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거실과 TV가 붙어 있었던 기존의 단말에서 이제는 방으로 개인이 단말을 들고 옮겨 다니면서 더 집중해서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에 화면이 더해지면서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주요 뉴스도 들려주고 미세먼지나 날씨 정보도 음성 명령 하나로 끌어냅니다. 통신업계가 인공지능 서비스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명령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무선 통신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기능들이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음악 검색, 퀴즈 영상 시청 같은 니즈들을 확보해서 그대로 디스플레이 스피커에 적용하고 지난해 전 세계 인공지능 스피커 보급 대수는 처음으로 1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82%나 늘어나 2억 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안의 PC 혁명을 가져온 스마트폰 시대를 뛰어넘는 음성 비서,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인삼은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푸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 인삼이 뼈 건강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늙은 쥐에게 인삼을 먹여 골밀도를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전 어린 쥐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던 늙은 쥐의 골밀도가 8주 동안 인삼을 먹인 뒤 32%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여성 90명을 3조로 나눠 인삼 추출물 1g과 3g 그리고 가짜 약을 매일 먹였습니다. 12주간의 실험 결과 인삼 추출물 3g을 복용한 여성들은 뼈 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 함량이 11.6배나 높았고 칼슘 함량도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삼을 먹였을 때 뼈 형성을 시키는 인자가 대주군에 비해서 상승분이 한 11.6배, 약 12배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임상 시험에서 이상 반응이나 신체 변화도 관찰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 원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삼의 기능성 원료 인정은 면역 증진과 피로 해소 기능에 이어 3번째입니다. 그동안 인삼은 홍삼보다 기능성 항목이 적은 데다 다양한 홍삼 제품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뼈 건강 개선 기능성을 입증받게 됨에 따라 인삼 소비량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뼈건강 임상시험에서 뼈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서 그래서 현재 인삼이 2개의 고시형 기능성에서 뼈건강 개선 효과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또 인삼 매출과 함께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얼마 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소개해드렸죠. 네, 나무를 원료로 할 때보다 효율이 더 뛰어나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지구의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면서도 기술의 가치를 더해줄 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해바라기나 유채꽃 씨앗, 옥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연료를 만드는 사업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청정 에너지만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 시대가 머지않아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